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상승하면서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 상승률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진 사퇴했지만 송홍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성추문이 드러나는 등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다른 정권 때와 비교해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국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며 정상화 물꼬를 텄지만 여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사법개혁특위 가동과 관련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000여 명으로 40일 만에 최다 확진을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5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중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20대 초반의 백인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1998년 11월 외환 위기 이후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고 환율 급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 지난달 물가가 이때 버금가는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연일 물가를 체감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형마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고 또 전문가와 함께 장단기적으로 물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국회는 가까스로 한 달여 만에 문을 열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갈등의 중심엔 흔들리는 청년 리더십이 있습니다. 윤리위를 앞둔 이준석 대표, 계륵이 돼버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전국도 진단합니다. 네, 뉴스큐 오늘도 6% 소비자 물가 숫자로 시작하겠습니다. 24년 만에 보는 물가 상승.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는 여름철엔 7에서 8%대 물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휘발유 등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가격, 농축수산물,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가격까지 모두 오르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0%나 급등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가파른 물가 오름세는 올 1월 3%대에서 3월 4%대, 5월 5%대에 진입한 뒤 다시 한 달 만에 6%를 찍었습니다. 지난달 공업 제품은 9.3% 올랐는데 경유는 50.7%, 휘발유 31.4%, 등유는 72.1% 급등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축산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 배추, 감자 등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전기가스료는 11% 올랐는데 지난 4월과 5월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험 서비스료와 생선회, 치킨 가격도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습니다. 생활물가 지수는 전월에 비해 0.8% 상승하였고요.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7.4% 상승하였습니다. 식품 이해 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1일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추가로 올라 7월 이후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이 예고되는 등 앞으로 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가 7에서 8%대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해 지금처럼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국제에너지, 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0%로 제시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지표로 먼저 확인했습니다만 체감은 더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 축산물 등 전반적으로 물품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장마 폭염으로 채소, 과일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축산물 가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축산물 코너인데요. 예산 10만 원으로 고기를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코너에는 수입 쇠고기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갈비살 1kg당 작년에 29,000원이면 살 수 있었다면 현재는 4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 그 상승폭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이 한우 갈비살은 300g당 현재 24,000원대가 평균 가격인데요. 이렇게 20% 가까이 작년보다 오른 상황입니다. 닭 역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닭 1kg당 가격이 현재 9,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품목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작년에는 5,000원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한 팩씩 카트에 담아봤는데 벌써 제가 생각했던 예산 1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 고기 먹을 때 필요한 쌈장이나 마늘, 깻잎 등 채소류를 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쌈장도 아직 못 담았고 상추도 없고 그럼 김치는 어떻습니까? 네, 고기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포기김치죠. 어제 기준으로 이 배추 가격이 하나당 한 포기당 4,000원대로 작년보다 26% 정도 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밀가루도 10% 이상 뛰었고요. 또 식용유도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마트를 방문한 소비자들 역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장 보는 총 액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돼지갈비 사는데 아무래도 할인하는 고기로 좀 찾게 되더라고요. 이 같은 밥상 물가 상승세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최전선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물가 안정화 노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는 어제부터 계란과 쌀, 우유, 휴지 등 40대 필수 상품을 상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주부터 고객 수요가 많은 생필품 500여 품목의 가격을 경쟁업체 최저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수동 이마트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장사하는 분들은 이런 물가 상승은 처음 본다고 하고 있고 또 가격이 올라간 메뉴판에 손님들도 한 끼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입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면서 위기감은 커졌지만 버티는 것 말고는 대책은 없는 건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25년째 수제비 식당을 운영하는 이재희 씨는 더는 식자재 값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려울 때 찾아준 단골을 생각해 3년 동안 가격 인상 없이 버텨왔지만 1년 전보다 한 달 재료값만 30% 넘게 뛰었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이게. 손님들도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이 메뉴판에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스티커로 더 붙여져 있는 가격이 인상된 것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간단하게 보러 가려고 해도 기본 5만 원은 훌쩍 넘고 연료값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입은 건 택시기사들입니다. 비교적 저렴했던 LPG 가스마저 1,100원대를 넘어서면서 손님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총 수입의 3분의 1이 연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택시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경제에 허리를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은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최근 핵심 원자재인 주물용 고철 가격이 재작년보다 70% 넘게 오르면서 고스란히 제조 원가도 인상됐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원가 절감은 더 힘든 숙제가 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상당히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 갖고 정말 힘들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정부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20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핵심입니다. 전력 생산에서 현재 2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며 원전을 18기로 줄이려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준비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한편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3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이던 재생에너지도 국내 산업 경쟁력보다는 중국산 태양광 수입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차와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터빈, 수전해 등 5대 수소 핵심 기술 자립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원전과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현재 81.8%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전략 비축을 늘리고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력 요금은 총괄 원금 보상 원칙에 따라 원가와 연계해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앞서 물가 관련해서 지표부터 현장에서의 체감 물가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향후 물가 전망과 대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시간에는 휴가철 또 나아가 명절 앞두고 감염병 좀 예방을 다뤄봤는데 오늘은 또 물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소비자 물가부터 얘기할 텐데 지금 24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스리랑카 그리고 페루, 가나, 아르헨티나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고물가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있거든요. 지금 정권 교체 요구가 굉장히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착화,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트라우마로 여기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IMF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경제수장이 앞서서 이구동성으로 경제부총리 하는 총재 6% 물가 시대 곧 보게 될 것이다 예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픕니다. 왜냐?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4% 물가는 2달, 5% 물가는 5월 한 달. 네. 그리고 한 달 만에 6%를 뚫었거든요. 거의 1%포인트씩. 그렇습니다. 올랐습니다. 최근 2달 동안의 상승폭은 0.6%포인트씩 뛰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러면 6월에 어떤 물가들이 도대체 들끓었는지 좀 카테고리별로 좀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네. 전기, 가스 수도가 1년 전에 비해서 9.6%. 아하, 이제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상승폭은 석유류입니다. 석유는 밀렸어요, 2위로. 네. 공업제품이 9.3%, 석유류가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식 물가가 8% 올랐는데요. 상품 가격이 8.5% 올라서 외식 물가 8%는 사비로 밀렸지만 8% 외식 물가 상승률은 IMF를 넘어 19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그 오름폭이 지나치게 빠르고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게 예. 에너지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곡물 가격은 쌀을 제외하면 90% 넘게 해외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곡창지대, 에너지지대에서 전쟁이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물가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 여기다 환율까지 원화 가치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굉장히 상승세가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외환 보유액은 넉 달째 비고 있어요. 환율도 방어하랴. 그리고 달러에다가 반도체 판 달러에다가 우리가 달러를 더 얹어서 원자를 수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 역시 적자가 지금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도 불안한데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보복 소비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름철 휴가철입니다. 이게 2년 만에 한 번 가는 건데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이번은 가야지라는 심리 때문에 물가 상승폭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외 상승 압력도 여전한 상황이고 또 공공요금 같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7, 8월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른 게 아니라 완만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물가가 상당히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땐 가팔랐지만. 그렇습니다. 네. 자, 이구동성으로 물가가 정점이 아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부터 하는 총재, 통계청까지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만간 이제 7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8까지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 요인은 뭐냐? 전기가스요금 7월 인상분은 반영도 되지 됐죠. 않았습니다. 전기가스요금 동시에 올렸죠. 이거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0.27%포인트 상승 요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석 달력을 좀 보시면 9월 10일이에요. 네. 때이른 추석으로 인해서 8월 한가위잖아요. 가장 소비가 많습니다. 적어도 조상님한테는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감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8월 수요가 가장 늘 때 아마도 이제 비싸도 차례상을 지내기 위해서 뭐 전도 붙여야 하고요. 여기다가 뭐 고기도 올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7월, 8월은 이제 6% 이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돼요. 소비자들이 1년 후에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장 뭐가 불안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가 10명 가운데 8명이 기름값 걱정됩니다. 네. 1년 후에도 여전히 기름값 너무 높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하고 있고, 두 번째가 농축수산물이에요. 장바구니 물가 불안하는데요. 지금 곡물 안 들어오니까 곡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사료용 곡물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수입산 돼지고기, 쇠고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제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우려가 바로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올해 3차례 인상 예상돼 있고요. 가스요금은 4차례 인상돼 있습니다. 아직 7월에 인상분, 10월 인상분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하느니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공격적인 어떤 충격요법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네. 하는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빅스텝 얘기할 때 나누기로 하고, 조금 전에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앞서 기름값도 말씀하셨고 관세, 유류세 인하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말씀하신 대로 와닿지 않는 건 효과가 좀 그러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서일까, 아니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 관세 낮추고 보조금, 유가 연동 보조금 주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유류세 확대를 보게 되면 7월 1일자로 30에서 37%로 낮아졌지만 소비자 감시단의 통계를 보니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곳은 전체 주유소 3곳 가운데 1곳 정도, 2곳 정도는 오히려 동결하거나 요금을 또 올렸어요. 주간 기준 8주 연속 휘발유 기름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게 전체 주유소의 80% 이상이 사실은 개인 사업자 주유소거든요. 그러면 비싸게 유류세 덜 주고 많이 주고 사온 기름값은 재고 소진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정유사들의 이익은 사상 최대예요. 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주식이 다 빠지고 있는데 이들 주식은 빠지지가 않아요. 조용히 웃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 횡재세다. 아니 하느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이 정유업체에 대해서 징벌적 세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이 기름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시 모니터링을 확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행인 것은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올랐던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2자릿수 떨어졌고요.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금속과 같은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냐라는 것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예, 국내 사정으로 봤을 때는 한은이 당장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폭이 0.25%일 것이냐, 0.5%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망이 서로 엇갈려요. 자,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6%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7월 13일 금통위에서는 쇼크요법, 적어도 2단계 한꺼번에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빅스텝을 한은 역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1950년 창사 이래 한은은 금리를 2단계 이상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경기 침체, 대량 실업과 같은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러나 미국을 봐라,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는 3.4에서 적게는 3.4, 높게는 3.8%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가 상단이 같아졌어요. 1.75로. 근데 6월에 이어서 미국은 7월까지도 자이언트 스텝, 3단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은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은이 좀 금리를 올리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런 효과가 보통 한 5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다시 물가를 또 상승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관건이지만, 지금 우리도 6% 물가를 받지만 6%가 정점이 아니에요. 벌써 7, 8%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똑같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예요. 미국은 40여 년 만에 최하이고 유로존은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정점이 아니에요. 유로존과 미국도 물가 9% 시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쇼크요법으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돼서 물가를 낮추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요인, 특히나 이제 유동성을 줄여서 이런 금리 올리는 것의 가장 큰 효과는 유동성을 줄여서 가수요를 잡는 데 있는 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공급발 충격이고 공급발 유통 체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건 서민들일 텐데, 국민 고통지수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실업률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고통은 더욱더 가중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IMF에 등장했던 지수예요. 경제 방송에서 경제 고통 지수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5월 기준 경제 고통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특정 시점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업률을 합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 여기다 실업률 3.0을 합했더니 8.4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라는 얘기인데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제 지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뢰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미국이 긴축으로 인해서,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죠. 또 고금리,
이 고물가에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영끌했던 분들, 비투하셨던 분들, 다중채무자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서민 체감 경기가 이제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행복 지수도 아니고 고통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건 좀 우려스럽긴 한데 아까 지금 드리려고 잠깐 빼놓은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비상 대응이 나섰거든요. 결국 이제 물가 잡기와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물가 잡기와 경기 침체 사이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도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하겠다 공언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소장님도 이 회의에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어떤 좀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네. 주말에도 경제 수장, 금융수장 그리고 통화수장이 직접 만나 수시로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이제 초유의 미중의 복합 위기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무회에서도 윤 대통령까지 직접 민생 현장을 챙기겠다 그러면서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처방전이 뭐냐? 네. 앞서 지난 6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했을 때 소비자들 불만 사항이에요. 가장 높았던 게 10명 중 8명이 기름값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기름값 유류세 인하폭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가장 낮게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름값의 60%는 세금이에요. 네. 정액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금을 유류세를 뭐 절반까지 내지는 한시적인 면제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빨리 이제 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될 문제이고요. 네. 두 번째가 공공요금이에요. 지금 이번 달 가장 크게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게 공공요금이고요. 네. 5월에도 공공요금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거의 1.5%포인트 견인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는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해서 즉각 반영하는 게 맞지만 네. 그러나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서 공공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그 피해는 굉장히 서민들, 취약계층이 다 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지금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내년으로 인상을 좀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짚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상황 같은 대외적인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어떤 입법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건 좀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힘들고 또 좀 외신을 보게 되면 세계 경제 최악의 상반기였고 하반기엔 더 힘들 수도 있다. 더블딥에 대한 공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반세기만의 최악의 물가난이에요. 그래서 1970, 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이 경제적으로 풀기 어려운 에세이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 침체에 빠진다면 우리는 몸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특히나 경제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에 타겟을 맞춰야 됩니다. 취약계층과 서민의 물가, 먹거리 걱정에 맞춰야 되지 지금처럼 굉장히 이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메꾸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이런 방법을 떠나서 이제 에너지 7, 8을 가장 에너지 수요가 많은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어떻게 할지, 금리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영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연착륙은 어떻게 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면 경기는 포기하지만 물가는 잡을 수 있거든요.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이자 부담입니다. 1,800조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 80%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 변동금리예요. 대출 이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9월부터 안심전환 대출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조 원, 올해 20조 원, 내년 20조 원이에요. 이게 금액도 너무 적을 뿐만이 아니라 시행 타임도 왜 9월까지 가져가느냐. 시행 시기를 빨리 앞당기고 그리고 이 금액을 좀 놀려서 이제 이 취약계층의 어떤 연착륙에 좀 발판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 그리고 이자 부담에 대한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된다까지 답변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음주운전 전력 등 논란이 많은 박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건데 앞서 출근길에는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면서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실 인사, 부실 검증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긋기에 나섰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어제 사퇴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음주운전 전력에도 임명 강행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 어제 지명한 뒤 과거 성희롱 의혹이 드러난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일련의 인사 논란에 대해 오늘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실 인사,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네, 도어 스태핑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후 윤 대통령이 질문 2개 만에 그것도 이렇게 불쾌한 표정으로 빠르게 자리를 뜬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다 잘 듣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박순애 부총리에게 임명장 주면서 직접 힘을 실었다고요? 네,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 2001년 만취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 적합한가 임명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내내 굳은 표정으로 나선 박 부총리,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네, 언론과 야당의 적절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공격이라는 한 단어로 일축하면서 또 다른 비판을 낳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명 40일 만에 임명장을 주는 자리라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위로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임명장을 받고 직후인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정호영과 김승희 두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석이라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50일이 넘도록 아직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한참 물가 얘기, 경제 얘기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경제가 화두였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서 국민 어려움을 듣고 또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군사를 빼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요. 특히 매년 기관당 33억 원 정도 예산을 쓰던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60-70% 정도 줄여서 현재 20개에서 6개 정도만 남길 계획입니다. 각 정부 부처에 있는 위원회 620여 개도 30에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인데 예산 절감과 행정 비효율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어제 지명이 된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 속에서 오늘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네, 지명 소감을 묻자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지금 마음이 무겁고 많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그 논란 관련해서 그거는 간담회 때 다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인사와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데 대해서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하겠다고 엄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현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여파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도 전 정권 인사인데 자기 모순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 얘기는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검찰총장 하신 고위급 인사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신 거 아닙니까? 이에 맞서 국민의힘 역시 최근 윤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 검증 작업을 거치겠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순애 장관, 그다음에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은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도록. 또 이미 임명된 터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장관 스스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전문성이나 능력을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보죠.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위한 윤리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한 이준석 대표, 간만에 언론을 통해 이른바 윤핵관들을 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보시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또 배현진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혁신위 사조직 발언이 민망해 최고위에 불참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배 최고위원은 SNS에 이 대표를 겨냥해 해야 할 말만 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윤리위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간 단 한 번도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죠? 네,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정을 비상대책위원회가 뒤집은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이에 반발해 전격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전주에서 논의되는 그 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지요. 토의는 했는데 이렇게 일대 변화가 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비대위에서 정반대로 엎어지면은 제가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 결정을 비판하는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정례회의도 취소됐는데 일단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저녁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정무직 인사들과 공공기관장 등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진이 전 정권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국정 운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후한무치 행태를 보이니 볼성사납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윤익은 경찰청 차장을 제청했습니다. 곧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갈등을 수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송재인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네, 윤익은 차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심의한 뒤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곧이어 임명을 제청하면서 이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만을 남겨뒀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치안 총수 후보자가 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엄중한 상황이란 걸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 현안인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대한 입장도 짧게나마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현장의 직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만큼 우리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1년의 행동들이 자칫 국민들에게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또한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학 7기고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치안정감에 오른 만큼 이번에 경찰청장이 되면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네, 초고속 승진을 기록하는 셈이다. 자, 그런데 윤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이틀째 삭발식이 진행됐고 일부는 무기한 단식에도 들어갔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외압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불보듯 뻔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인권 수호자로서의 정립된 경찰 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에 대해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도 큽니다.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도 강경한 상태인데요. 이 장관은 앞서 경찰위에 참석하면서도 이 같은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또 한 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직협에 이런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단체 행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정치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하면 정부의 경찰 통제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경찰과 정부 사이 중재 역할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윤 경찰청장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000여 명으로 4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신규 발생도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추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8,147명입니다. 어제와 비교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 5월 26일 이후 40일 만에 최다 규모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최근 감소세가 서서히 둔화한 양상을 보였는데 지난달 27일 저점을 찍은 후엔 뚜렷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59,844명으로 전주 대비 21.2% 늘어 3월 셋째 후 15주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5로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1 이상을 기록하며 유행 증가세로의 전환을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미크론 변이 세부 계통인 BA.5가 국내에서도 조만간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고 전파력이 강한 만큼 확산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다만 의료 대응 역량 안정세가 지속되고 사망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간 코로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당분간 다소 증가 내지 감소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만 재유행이 본격화하면 하루 확진자가 15만에서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유행 시기를 늦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면서도 방역 정책 완화와 신규 변이 유입 등의 변수가 작용할 경우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에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71명으로 12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54명으로 24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76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그래프로 보시죠. 지난 2주간 확진자 추이입니다.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뚜렷하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주 들면서 다시 10,000명을 넘나들더니 오늘 18,000명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나 1차 확진자들의 자연 면역이 감소하는 시기에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여름철 이동량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관측했던 것처럼 여름철 재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오미크론 유행 당시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19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최근 2주 새에 49%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다시 10만 명을 넘은 이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1일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대로 지난 1일보다 5배 증가해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고 영국도 한 달 만에 다시 하루 확진자가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도 열흘 넘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은 감염이 재확산하자 또다시 일부 지역을 폐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우리 방역당국은 휴가철 활발한 이동량까지 겹치면 최대 15만에서 20만 명가량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재유행이 오더라도 대응 가능한 의료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해온 과학 방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국민이 보내는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더니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물을 끼얹듯이 무청문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서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에서 나온 표현이지 그 신경 안 쓰는 대통령은 신경 안 쓰는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실 인사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또 국회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또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두 청년 정치인, 청년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전대 룰 논란까지 정치 큐,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현장 취재 기자들과 함께 현장 얘기를 했다면 또 위원님과는 좀 행간을 짚어볼 텐데 자 먼저 대통령 모습 발언부터 한번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후보자라든지 박근혜 부총리 또 김승인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좀 전 정권의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저희가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짐이나 이런 거. 네.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이 말 때문에 자기 모순 아닌가라는 야당의 비판도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최근 어떤 데드크로스 지지율 영향일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네. 다소 짜증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네. 아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 취임한 지 벌써 2달 가까이 되는데 내각 진용조차도 아직 갖추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인사들을 선발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하는 데 대한 아쉬움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거는 결국 아무리 능력 위주로 뽑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덕성이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젠 그 하나의 기준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사, 검증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다시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네, 특히나 사전 검증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정권들이랑 그때 사람들 자질이랑 이런 거랑 좀 비교해 봐라 이런 말도 하기도 했고 아까 조은지 기자 얘기로는 이렇게 도어 스태핑 한 이후로 질문 2개 만에 말씀하신 대로 짜증 혹은 발끈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는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제 박순애 그 사회부총리 교육부 네.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언론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았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윤 대통령 이 발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야당과 또는 언론이 지적하고 비판한 것은 검증입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네. 어느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언론이나 야당의 비판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라는 건데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기능 또 야당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지금 이 순에서는 물론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숨을 돌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적재적소의 인사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청문회 수준의 이제 검증을 하겠다고 적극 엄호를 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반응을 한번 본다면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검증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장관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우에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출석하지도 말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박순애 장관이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정책 질의를 통해서 본인이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을 하고 네.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솔직히 그 용서를 빌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관으로서의 자질도 확인이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네. 계속 야당과의 전선, 야당은 무시하고 또 그 장관은 이렇게 업무를 설명하려고 해도 또 그 국회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업무 마비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순애 장관이 이런 자리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그 여당의 요구를 해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야당과의 전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전 정권 시절 문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공공기관장을 향해서 뭐 자진 사퇴 압박을 하면서 이를테면 대선 불복이 되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는 분이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 홍장표 KDI 원장 등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혹은 이사 뭐 이런 분들이 한 지금 60명 가까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분들 물러나는 게 맞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물러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그럼 과연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냐? 그 부분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세 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합격점을 주기에는 좀 곤란한 분이 아니냐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 아닙니까? 총선에 지난번에 낙선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자리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업무 능력 뛰어났느냐? 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항상혁 방통위원장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방통위원장 했는데 정부가 국무조정실 위주로 해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업무 평가를 합니다. 방통위원회는 항상 C등급 혹은 B등급입니다. 대부분 C등급인데 그 업무 능력은 이미 드러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솔직히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또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대통령 임기와 그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그래서 한 2년 6개월로 줄이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발의는 돼 있는데 네. 아직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런 부분은 이번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장의 어떤 임기를 보장하는 어떤 측면과 또 정권과의 또 호흡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네.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2년 6개월로 줄이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추은호 해설위원회도 생각까지 한번 들어봤고 이번엔 각 당 내부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정치권 또 언론의 시선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어제 오늘 기사를 보면 이준석 대표와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어떤 온도차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런 좀 차이도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 이것을 윤리상은 자신은 잘 모르지만은 신속과 정확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폈어요. 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빠르게 결론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빠르게 결론 신속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2번이나 연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는 데 무게 중심을 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2번이나 연기됐으니까 너무 서둘러서 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7월 7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네. 이걸 또 늦춰지면은 그 여당 내 권력 투쟁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들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두 사람 얘기를 하니까 또 최근 어떤 정치부 기사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랑 또 배현진 최고위원 사이에 앉아있던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도 기억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도 운명의 날이 될 것 같고 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진단하고 있을까요? 드러난 것만 보기에는 전혀 그런 징후가 없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보시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대놓고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라고 누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요 말 중에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고 누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란 말이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전에 대선 국면에서도 또 윤핵관과의 갈등 국면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는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구분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제 내 문제는 아예 윤심하고는 상관이 없이 윤핵관이 윤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7월 7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이거 같습니다. 그 윤핵관의 의도가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라면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은 20일이면은 윤 대통령 지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결국 윤석열 정당이라는 건 뭐냐? 이준석을 배제한 정당이 윤석열 정당이 아니라 이준석이 앞장서서 같이 뛰는 정당이어야지 그것이 지지율이 높은 그런 정당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대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면은 이준석 대표 크게 저항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만만치 않은 진흙탕 싸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갈래로 이준석 향할 대표를 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용퇴를 좀 결단해달라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고 배현진 최고위원 최근에 어떤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20대 본인과 싸우고 있다 이런 또 반응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로 이끈 승장이다. 승장의 몫을 어떻게 치를 수 있느냐.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당에 또 헌신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30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그 지지층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 이준석이다. 이준석이 만약에 여기서 징계를 품행방정이라는 사유로 징계를 한다라면은 이 이대남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겠느냐. 역시 꼰대들이 또 청년을 써먹고 그 토사구팽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결국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버틸 수 있고 진흙탕 끝까지 호락호락하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토사구팽 말씀하셨는데 토사구팽을 언급한 또 인물이 있습니다. 국정원장 퇴임하시고 나서 계속 정치적인 의견을 내고 계시고 오늘도 YTN에도 출연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주저앉지 않고 뭔가를 도모할 것이다라고 전망했거든요. 도모 어떤 의미일까요?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보수의 전략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른바 합리적인 보수죠. 합리적인 보수를 내세워서 과거에 그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그 다른 정당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합리적인 보수가 통할 수 있는 구석은 수도권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주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내세운 것이 이른바 세대 포이론이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정당의 강고한 지지층 60, 70대에다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20, 30대를 얹어서 40, 50대를 포위하자. 이 세대 포위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뛰쳐나가서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대 포위론조차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합리적 보수, 세대 포위론 다 포기하고 새로 출발하겠다는 건데 그럴 정치적인 근거가 또 남아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국민의힘 내에서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에 가까운 오랜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레 윤리위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때 또 국민의힘 얘기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도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 그리고 김남국 의원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행동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원 당규 룰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격을 바꿔서 본인 출마시켜달라고 하면서 억지 부리는 모습이라던가. 네,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이렇게 좀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 박 전 비대위원장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좀 작심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몇 개 좀 발언들을 모아봤는데 전당대회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좀 직격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박 전 비대위원장의 일단 발언 수위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재명 의원 겨냥해서 대선 끝나면은 사람이 끝나더니만 달라졌더라. 네. 성폭력 문제라든가 젠더 이슈에 침묵하더라. 그리고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 불출마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자신이 최강욱 사건 이야기할 때 이재명 의원이 발언을 막더라. 이렇게 상당히 이재명 의원을 직격하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러 왔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친명계 의원들이 막는 것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이 나를 손절하려 하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의원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서로의 길을 갈라서는 그런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전대 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좀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박 전 위원장도 지금 당 지도부 향해서 자신이 이제 불출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유권 해석을 촉구했거든요. 좀 물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출마하기 어려울 겁니다.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아마 새로 안건이 올라가서 결정이 되면 몰라도 네. 일단 지금 권리당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당비 납부하지 않는 권리당원으로서 자격을 못 찾기 때문에 일단 피상목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은 후보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 등록 자체를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것이 네. 작년에 대표 선거 때 후보들이 기탁금이 대표 경선일 경우에는 8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후원에도 없고 지금 그런데 이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결국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후보 등록까지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룰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자, 안규백 전준 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대목이 어떤 겁니까, 정확히?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전당대회 룰이 네. 비대위원회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지금은 중앙위원이 100% 이렇게 예비위원을 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준위에서 민심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여론조사 30%를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비대위에서 그냥 기존의 안대로 중앙위 중앙이 100%로 유지했다라는 거가 예.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최고위원 투표를 할 때 1인 2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 비대위에서 1인 2표 중에서 한 표는 마음대로 하고 네. 한 표는 권역별로 투표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권역이 수도권, 영남권, 충청, 강원, 호남, 제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냐면은 수도권 출신 출마자가 가장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도권 당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또 출마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전준위의 안을 비대위에서 상의도 없이 이렇게 비토했다,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안규백 위원장이 네.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규백 의원은 비대위가 전준위 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다는 것이고,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준위가 비대위 의견 반영도 안 하고 결정했다라는 어떤 충돌 국면인데, 여기에 친명계를 비롯한 39명의 의원들이 전당원 투표로 전대를 결정해라 이렇게 또 요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일단 당무위원회가 내일 열리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가 중요할 겁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그냥 봉합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만약에 당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당무위원들이 전당원 투표하자라고 하면은 전당원 투표로 몰고 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치큐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곳도 있네요. 네, 열대야가 없는 강원도 고지대 피서 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30m,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자리입니다. 정식 캠핑장이 아닌데도 캠핑카와 텐트가 가득합니다.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자 시원한 고지대로 피서를 온 겁니다. 제가 사는 것도 피서지만 워낙 덥다 보니까 이쪽이 대관령이 시원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대관령의 7월 평균 기온은 19.6도로 기상 관측 이래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 정도인데요. 이곳 대관령의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2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잃었던 입맛도 다시 돋고 모처럼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없이 잠도 청해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밤에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천막이나 텐트를 친 사람들은 이불을 덮어야 될 것 같아요. 추워요. 차박 명소로 알려진 해발 1100m 강릉 안반대기. 열대야는커녕 낮 최고 기온도 25도 정도에 머물다 보니 푹푹 찌는 도심과는 딴 세상입니다. 축구장 300개에 달하는 드넓은 배추밭 풍경과 밤하늘 은하수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땀나던 데에서 이제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니까 그냥 편안하네요, 몸이.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고지대 피서 명소를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지난해보다 보름 넘게 일찍 찾아온 무더위 탓에 다들 덥지만 더 덥고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주민들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에어컨 지원 방침까지 밝혔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소용이 없습니다. 더위를 못 이겨 결국 인근 공원에 드러눕기도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 특보가 내려진 날, 쪽방촌 주민들은 더운 집 대신 밖으로 나섰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데다 좁은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덥고 습한 구조입니다.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창문과 문을 모두 열어둡니다. 젖어 있는 거요. 벌레도 찌개벌레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상한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나 쪽방촌 주민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전기료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자 방세도 올랐습니다. 아니 더 더워요. 공원에 좀 나서요. 그러니까 잠은 못 자요. 두세 달 전에 전기세 좀 많이 나왔다고 방세 10,000원 올렸어요. 서울시가 무더위 취약계층인 쪽방촌에 올해 150대 에어컨을 전액 11호 지원에 설치할 계획이지만 역시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데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건물주분들 동의도 필요해서요. 그분들이 동의 안 해주면 설치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빠르게 찾아온 폭염. 전기요금 인상 파도까지 닥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공원 주변에서 대형 느티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아파트 한 개동 29세대에 2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안동시청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는데 용의자는 시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40대 B씨로 범행 직후 자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전자제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2동을 거의 다 태운 후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장거리 출장에 동행을 하면 고액의 보수를 준다며 택시 기사를 유인한 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이고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 절도 등 전과 27범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불법 촬영하던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는 21살 남성 A씨는 어제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또래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출동해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가출한 청소년끼리 모여서 원룸이나 모텔 등을 빌려서 생활하는 걸 이른바 가출팸이라고 부르는데요. 범죄의 온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네, 경찰이 가출팸을 범죄에 이용한 일당을 붙잡았는데 10대 청소년과 장애인을 끌어들인 뒤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거나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한 남성이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도로를 내달립니다. 야산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는 겁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21살 A씨 일당은 SNS에 돈을 벌 수 있고 숙식도 제공한다며 이 남자와 10대 청소년 1명을 유인해 이른바 가출팸을 만들었습니다. 부산과 강원, 경북 등 전국 모텔을 돌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장애인과 청소년 명의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통해 허위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당한 피해자가 100여 명, 피해 금액은 1,9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렇게 신고해봤자 어차피 달라질 거 없다고. 네가 뭐 나한테 뭐 신고를 하든 말든 어차피 내 할 거 아니고 나 이렇게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약간 조롱하듯이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A씨 일당 3명은 청소년과 장애인에게 피해금을 찾아오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시키면서도 이들 앞에서는 가명을 사용해 신분을 감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장애가 있는 남성의 휴대전화와 계좌번호가 활용 가치가 없어지자 모텔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장애인 남성이 이들의 범죄 사실을 SNS에 올리자 차에 태워 끌고 가 인적이 없는 곳에서 폭행한 겁니다. 가출 청소년이나 가출인들이 이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걸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유인을 하고 가출인 유인을 하고 계좌나 휴대폰을 명의로 만들어가지고 사기 범행에. 경찰은 A씨 등을 구속하고 A씨 일당에 속아 범죄에 가담한 다른 장애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번엔 실종자를 인상착의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직장인이 일주일 전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사라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이제 김가을 씨 실종자 가족분들이 제공하신 화면인데 실종자는 23살 김가을 씨입니다.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가양역 인근 CCTV에 포착된 것이 실종 전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고요. 당시 직장에서 퇴근을 한 뒤에 인근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또 SNS에 그 사진까지 올렸지만 밤 9시 반 이후 가족 또 친구와 연락이 끊긴 겁니다. 인상착의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키는 163cm의 마른 편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짧은 머리에 왼쪽 팔엔 타투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날 밤에 특이사항도 있었다고 하죠? 예, 김 씨는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 자택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양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김가을 씨를 보신 분이 있다면 화면 속 연락처나 YTN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지상을 한국계 수학자가 처음으로 수상했습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가 국제수학연맹의 최상위 그룹에 선정되고 금종해 대한수학회장이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회 선출된 데 이은 한국 수학계의 세 번째 쾌거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회영 기자. 네, 양회영입니다. 네, 허준희 교수의 필즈상 수상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허준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조금 전 핀란드 알토 대학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 기념식에서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필즈상은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만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노벨상에서 수학 부분이 없는 만큼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인데요. 허 교수가 필즈상을 받은 건 한국계로서 처음입니다. 허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2살 때 한국으로 건너와 석사까지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학부 시절 물리천문학과를 전공했던 허 교수는 뒤늦게 수학자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박사과정 첫 해였던 지난 2012년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노타 추측의 부분 문제인 리드 추측을 해결했는데 문제를 푼 방법 또한 독특해 수학계에 큰 주목을 받았고요. 이후 2018년엔 노타 추측마저 해결해 필즈상 수상 가능성이 일찍부터 점쳐왔습니다. 허준희 교수와 함께 고차원에서의 케플러 추측을 해결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마리나 비아조프스카 교수 등 총 4명이 올해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네, 필즈상 수상 이전에 한국이 이미 올해 초에 수학 선진국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해 초 국제수학연맹은 한국 수학의 국가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승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1년 최하위 등급인 1그룹으로 국제수학연맹에 가입한 지 41년 만에 최고 등급 그룹에 올라선 건데요. 이는 전체 가입 국가 가운데 최단 기간 최고 등급 승격이기도 합니다. 현재 최고 등급인 5그룹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12개 나라뿐입니다. 또 금종의 대한수학회 회장이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으로도 선출됐습니다. 금종의 회장은 지난 2014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국제수학연맹 산하 초청강연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세계 수학자 대회 초청 강연자로도 선정돼 한국 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는데요. 이로써 한국 수학계는 올해 국제수학연맹 최고 등급 국가로 올라선 동시에 국제수학연맹 집행위원과 필즈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수학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중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22살 백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성조기를 든 아이들이 들뜬 분위기 속에 행진 시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총성이 들리고 시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총성이 이어지고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의 행진 참가자들은 의자와 유모차, 자전거 등을 버리고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I remember hearing shootings and going like and then reloading and then again and people screaming and running. I thought that it was the Navy that was saluting the flag with the rifles, but then when I saw people running, I picked up my son and I started running. 이번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이 지역 출신인 22살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를 체포했습니다. 외부 고속도로에서 별다른 충돌 없이 붙잡혔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소총을 발견한 경찰은 범인이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ere we're going to begin the next phase of the investigation and speak with this person to make sure or see if in fact he is connected to this incident. 총격이 벌어진 하이랜드 파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부유한 마을입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 3만 명 가운데 90% 정도가 백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경일에 빚어진 참사가 충격적이라며 총기 사건의 고질병을 끝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우리 돈으로 97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계 38개국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논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38개국 정부 대표자와 유럽연합 등 14개 국제기구가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재건에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72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Хто має заплатити за план відновлення, який вже зараз оцінюється в 750 мільярдів доларів? Ми вважаємо, що ключовим джерелом відновлення мають бути конфісковані активи Росії та російських олігархів. 슈미갈 총리는 상수도나 교량 등 가장 시급한 부문의 복구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은 1,000억 달러 상당이 파괴된 상태라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oposed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to set up a reconstruction platform to map investment needs, to coordinate action. EU는 전쟁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에 8조 4천억 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앞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루한스크 지역을 장악한 직후 푸틴 대통령은 공세를 계속할 것을 군에 주문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최고봉에서 빙하가 무너져 내려 등반객들을 덮치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빙하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최고봉 마르몰라다 주변을 구조헬기가 돌며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근에 있던 빙하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산 중턱에서 트레킹을 즐기던 등반객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30명 가까운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늘 가능성이 큽니다. 해발 3,343m인 마르몰라다 산은 한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어 수많은 관광객과 산악인들이 찾습니다. No, è bene alpinisti che stiamo scendendo la Marmolada, insomma, c'è con la corda, è attrezzatissimi con i ramponi e tutto quanto, anzi. 구조팀은 구조 인원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실종자 파악을 위해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이탈리아 총리는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Ora questo è un dramma che certamente ha dell'imprevedibilità, ma certamente dipende dal deterioramento dell'ambiente e della situazione climatica. 지난달 말부터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는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에 정상 부근 얼음이 녹아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신은 마르몰라다 정상부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10도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찌감치 폭염이 알프스 산맥을 덮치면서 빙하 추가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걸그룹 트와이스의 나연이 지난 24일 발표한 첫 번째 솔로 미니 음반 I'm 나연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7위를 기록했습니다. K-팝 솔로 가수가 기록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를 보면 나연은 5만 7천 장 상당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이 차트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됐던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판타지아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 감독의 두 번째 장편인 이 영화는 다음 달 말 열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됐습니다. 네, 선물 받은 홍삼, 또 손이 잘 가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남아도는 화장품 샘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간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이트에서 특별한 안내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인기가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00건 넘는 거래금지 품목 판매 게시글이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오프라인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과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철분제나 제산제 등 의약품도 각각 134건, 76건을 차지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판매자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배나 술, 종량제 봉투나 가공 농수산물 등도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글을 올릴 때 거래 금지 품목을 안내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그 게시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그런 안내가 없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거 그냥 팔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모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불만 사항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신고 2,790건 가운데 사전에 안내한 상품 정보와 다르다는 불만이 3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문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구매 후 배송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안전결제 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매자들이 본인 실명 인증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계좌번호로 사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에 해야 판매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사이트 사업자에게 거래 금지 품목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판매자 신원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테니스 인기가 뜨겁습니다. 팬데믹 기간 인기를 누린 등산과 골프에 이어 새로운 대세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마치 테니스장을 옮겨놓은 것 같은 특설 매장. 용품과 옷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직접 공을 쳐보고 인증사진도 찍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테니스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백화점은 처음으로 테니스를 주제로 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골프에서 테니스로 트렌드가 넘어온 게 골프에 비해서 좀 더 장비나 준비물도 간편하고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배우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더 빠져들게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이 맞을 때 타격감 같은 게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풀리고요.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초보자들이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대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는 처음으로 루키부를 만들었는데 신청자가 몰리면서 1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테니스 라켓을 사고 싶어도 못 살 정도로 그런 열기가 있어서 앞으로 골프 이상으로 더 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는 점 외에 일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테니스 패션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사람들이랑 함께 같이 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노력하는 만큼 실력이 늘고 그게 보이는 스포츠라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트가 제한적이라 클릭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예약이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인기가 덜했던 테니스가 MZ세대를 등에 업고 새로운 국민 스포츠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에 비상이 걸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의 열기가 밤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4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겠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6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